삼성전자 평택 공장이 단 하루만 멈춰도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의 30%가 중단됩니다. TSMC가 일주일 멈추면 애플과 엔비디아, AMD가 동시에 무너져요. 인류 문명은 지금 이 순간 단 3나라의 반도체 공장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 병원의 CT 장비, 자동차, 비행기, 이 모든 것이 작동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손톱만 한 이 작은 칩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200개국 중 단 3곳뿐이에요. 대한민국, 대만, 그리고 미국입니다. 한때 세계 반도체 시장의 80%를 장악했던 일본도, 정밀기계의 신화를 쓴 독일도, 막강한 제조업을 자랑하던 영국도 이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왜 이들은 모두 떠났을까요? 그리고 이 세 나라는 어떻게 끝까지 살아남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술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완전한 진실이 아니에요. 최첨단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 데 드는 돈은 평균 20조 원입니다. 삼성전자가 평택에 지은 반도체 단지의 총 투자액은 무려 240조 원이에요. 이 공장에서 나오는 반도체 칩 하나의 크기는 손톱만 하지만 그 안에는 머리카락 굵기의 10,000분의 1 크기로 새겨진 회로가 수백억 개 들어갑니다. 3나노미터. 이것은 원자 10개를 나란히 놓은 크기예요. 반도체를 만들려면 5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수백조 원을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막강한 자본력, 20년 이상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을 육성할 안정적 정부, 수십 년간 쌓아온 초미세 공정 기술과 천재 엔지니어들, 네덜란드 ASL의 노광 장비를 살 수 있는 국가 신용도,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버티겠다는 국가적 의지예요.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는 지금도 앞으로도 한국과 대만, 미국 단 3곳뿐입니다. 1947년 12월 미국 뉴저지벨 연구소에서 3명의 과학자가 세상을 바꿀 발명품을 만들어냈어요. 바로 트랜지스터였습니다. 윌리엄 쇼클리와 존 바딘, 월터 브레튼이 만든 손가락 크기의 작은 장치는 진공관을 대체했고 컴퓨터가 방 하나 크기에서 책상 위로 줄어들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들은 이 발명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미국은 반도체 산업의 절대 강자였어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직접 회로를 발명했고, 인텔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실리콘밸리라는 이름 자체가 반도체의 주원료인 실리콘에서 왔어요. 당시 미국 기업들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60% 이상을 지배했습니다. 인텔과 AMD, 모토로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들은 설계부터 제조까지 모든 것을 직접 했어요. 하지만 1980년대 들어 미국 기업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도체 설계는 미국에서 하되 생산은 인건비가 싼 아시아로 이전하기로 한 거예요. 당시 미국 경영진들의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데 수조 원이 들어가고 유지비도 엄청났는데 대만이나 싱가포르에 맡기면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인텔과 AMD는 설계와 마케팅에만 집중했고 실제 칩을 만드는 것은 대만의 TSMC에 맡겼어요. 이것을 팹리스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팹이 없다는 뜻이에요. 팹은 반도체 제조 공장을 의미합니다. 미국 정부도 이 흐름을 막지 않았어요. 당시는 소련과의 냉전이 한창이었고 미국 정부의 관심은 항공우주와 국방산업에 쏠려 있었습니다. 반도체 제조는 전략산업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반도체 제조 공장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의 거대한 팹 공장들은 폐쇄되거나 해외로 매각됐습니다. 2000년대 들어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비중이 10%대로 떨어졌어요. 세계 최초로 반도체를 발명한 나라가 이제는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미국 기업들은 여전히 설계에서는 세계 최강이었어요. 엔비디아의 그래픽 칩, 애플의 A 시리즈 프로세서, AMD의 라이젠 CPU, 이 모든 것은 미국에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칩들을 만드는 공장은 모두 대만과 한국에 있었어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미국은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동차 공장들이 멈췄고 의료 장비가 부족했으며 심지어 국방 무기 생산까지 차질을 빚었어요. 이유는 단 하나, 반도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만 TSMC의 생산이 조금만 지연되어도 애플 아이폰 출시가 미뤄졌고 자동차 회사들은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했어요. 미국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반도체 제조 능력을 잃는다는 것은 국가 안보를 남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2022년 미국 의회는 반도체 산업 지원법, 일명 칩스법을 통과시켰습니다. 5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조 원이 넘는 돈을 반도체 산업에 쏟아붓기로 결정했어요. 인텔은 오하이오주에 200억 달러를 투자해 새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 TSMC는 애리조나에 400억 달러 규모의 팹을 건설 중입니다. 삼성전자도 텍사스에 170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미국은 잃어버린 30년을 되찾기 위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일본은 세계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NEC와 도시바, 히타치, 후지츠, 미쓰비시, 일본 기업들이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차지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시장 점유율은 무려 80%에 달했어요. 미국에서 팔리는 컴퓨터 10대 중 8대에 일본산 반도체가 들어갔습니다. 일본 반도체는 품질의 상징이었어요. 일본이 이렇게 강했던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완벽주의 제조 문화, 정부 주도의 전략적 육성, 그리고 수직 계열화였어요. 일본 공장의 불량률은 0.01% 미만이었습니다. 미국 공장이 100개 중 5개를 버릴 때 일본은 10,000개 중 1개만 버렸어요. 일본 통산성은 1976년 초대 규모 집적회로 기술 연구조합 VLSI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720억 엔을 투자했고 NEC와 도시바, 히타치, 후지츠, 미쓰비시 5개 기업이 함께 참여했어요. 경쟁사들이 기술을 공유한다는 것,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일본은 해냈습니다. 4년 동안 이들은 1,000개가 넘는 특허를 만들어냈고 미국을 기술적으로 앞지르기 시작했어요. 미국 기업들은 당황했습니다. 인텔의 메모리 사업부는 일본과의 경쟁에서 완패했어요. 1985년 인텔은 급기야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대신 마이크로 프로세서에만 집중하기로 결정했어요. 미국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 무역 적자가 심각했고 그 주범이 일본 반도체였어요. 미국 의회는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일본이 불공정 거래로 미국 기업을 죽이고 있다고 말이에요. 1986년 9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 협정을 체결한 거예요. 이것을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고 부릅니다. 협정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은 반도체를 일정 가격 이하로 팔 수 없고 일본 시장에서 외국산 반도체 점유율을 20% 이상 보장해야 하며 일본 기업들의 생산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일본 반도체 산업의 손발을 묶는 협정이었어요. 일본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굴복했습니다. 당시 일본 경제는 미국 시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미국과의 전면전을 감수할 수 없었거든요. 협정의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가격을 올려야 했고 생산량을 줄여야 했어요. 그 사이 한국과 대만 기업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90년대 초반 일본 경제 거품이 터졌어요.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폭락했고 은행들이 무너졌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됐어요. 일본 기업들은 반도체 사업에 투자할 여력을 잃었습니다. 최첨단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데 수조 원이 필요했지만 일본 기업들은 그런 돈이 없었어요. NEC는 2002년 반도체 사업을 분사했고 도시바는 2017년 메모리 사업부를 매각했으며 히타치는 반도체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한때 세계 1위였던 기업들이 하나둘 무너졌어요. 2023년 현재 일본 반도체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0%도 안 됩니다. 80%에서 10%로 믿기 어려운 추락이었어요. 하지만 일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일본은 전략을 바꿨어요. 최종 제품 대신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소재와 장비에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도쿄 일렉트론은 반도체 제조 장비에서 세계 3위예요. 시네스 화학은 실리콘 웨이퍼의 30%를 공급합니다. JESR은
포토레지스트라는 핵심 소재에서 세계 점유율 1위예요. 반도체를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반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든 TSMC든 일본 소재 없이는 단 하나의 칩도 만들 수 없어요. 2019년 7월 일본은 이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거예요.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업계는 발칵 뒤집혔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공장이 멈출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졌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3개월치 재고만 남아 있었어요. 다행히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국산화를 서둘렀고 일부 소재는 배체 공급처를 찾았어요. 위기는 넘겼지만 뼈저린 교훈을 남겼습니다. 핵심 소재를 남에게 의존하면 언제든 목줄을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1983년 2월 삼성전자 회장 이병철은 도쿄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74세였던 그는 일본 반도체 공장들을 돌아보며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 반도체를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해 2월 8일 이병철 회장은 전격적인 선언을 했어요.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다. 당시 삼성전자는 텔레비전과 냉장고를 만드는 가전회사에 불과했습니다. 반도체는커녕 제대로 된 전자부품 하나 만들어 본 적이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장악한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자살 행위다. 수조 원을 날릴 것이다. 삼성이 망할 것이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다. 이것 없이는 어떤 전자제품도 만들 수 없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는 오지 않는다. 삼성의 첫 번째 전략은 인재 영입이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던 한국인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했어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연봉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급여의 2배, 집과 차까지 제공했어요. 진대재와 황창규, 권오현, 이들은 인텔과 IBM에서 경력을 쌓은 천재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삼성에 합류하면서 기술의 씨앗이 심어졌어요. 두 번째 전략은 기술 제휴였습니다. 1983년 12월 삼성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기술 제휴를 맺었어요. 마이크론의 64K 디램 기술을 배우기로 한 겁니다. 삼성 엔지니어들은 미국 아이다호주 보이시에 있는 마이크론 공장에서 6개월간 교육을 받았어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1984년 11월 삼성은 기적을 이뤘어요. 64K 디램 개발에 성공한 겁니다. 프로젝트 시작 1년 10개월 만이었습니다. 세계 반도체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였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64K는 이미 구형 제품이었어요. 시장은 256K와 1M 디램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따라잡기에 급급했어요. 1986년 삼성은 결정적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역배팅 전략이라고 불리는 공격적 투자였어요. 당시 반도체 시장은 최악의 불황이었습니다. 1986년 디램 가격이 폭락했어요. 1M 디램 한 개 가격이 $30에서 $2로 떨어졌습니다. 일본과 미국 기업들은 투자를 중단했고 공장 가동률을 줄였습니다. 모두가 철수할 때 삼성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공장을 더 짓고 생산을 늘리고 설비 투자를 확대했어요. 이것이 역배팅 전략입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더 투자하는 거예요. 삼성 내부에서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지금 투자하면 회사가 망한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1986년과 1987년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어요. 누적 적자가 3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믿었어요. 불황은 언젠가 끝난다. 그때 생산 능력을 가진 자가 시장을 장악한다. 그는 계속 투자했습니다. 1988년 기적이 일어났어요. 반도체 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디램 가격이 다시 올랐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생산 능력을 확대한 기업이 삼성이었습니다. 주문이 쏟아졌어요. 일본 기업들이 공급하지 못하는 물량을 삼성이 모두 가져갔습니다. 1992년 삼성전자는 마침내 디램 시장 세계 1위에 올랐어요. 불과 9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삼성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었습니다. 속도, 품질, 그리고 정부 지원이었어요. 삼성은 경쟁사보다 6개월 빨리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6개월은 생과 사를 가르는 시간이거든요.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터졌습니다. 한국 경제가 무너졌어요. 대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살아남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위기 속에서 삼성은 또 한 번 역배팅을 시도했어요. 경쟁사들이 투자를 중단할 때 삼성은 계속 투자했습니다. 현대전자가 무너졌고 LG 반도체가 흔들렸을 때 삼성은 이들을 인수하거나 인재를 영입했어요. 2000년대 들어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독보적이 됐습니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 모바일 디램 모든 분야에서 세계 1위였어요. 1987년 대만에서 한 남자가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리스 창, 56세였어요. 모리스 창은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25년간 일한 반도체 전문가였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엔지니어였지만 그는 대만으로 돌아왔어요. 대만 정부가 그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대만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어요. 삼성처럼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까? 하지만 이미 일본과 한국이 장악한 시장이었습니다. 인텔처럼 프로세서를 만들까? 기술 격차가 너무 컸어요. 모리스 창은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칩을 설계하지 않는다. 대신 남들이 설계한 칩을 대신 만들어준다. 이것이 바로 파운드리 모델이었어요. 1987년 2월 TSMC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가 설립됐습니다. 대만 정부가 48%를 투자하고 네덜란드 필립스가 27%를 투자했어요. 모리스 창이 CEO가 됐습니다. 초기에는 아무도 이 모델을 믿지 않았어요. 칩 설계 회사가 왜 제조를 남에게 맡기겠는가? 기술 유출 위험이 너무 크다. 수익성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모리스 창은 확신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회사가 있다고 말이에요.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졌지만 공장을 지을 돈이 없는 회사, 그리고 공장을 지을 능력은 있지만 아이디어가 없는 회사. TSMC는 전자를 위한 회사였어요. 작은 팹리스 회사들이 설계한 칩을 TSMC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첫 번째 고객은 의외의 회사였습니다. 바로 인텔이었어요. 인텔은 일부 구형 칩을 TSMC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품질에 만족했어요. 1990년대 실리콘밸리에 팹리스 붐이 일어났습니다. 엔비디아와 퀄컴, 브로드컴, AMD 이들은 모두 공장 없이 설계만 하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이들의 파트너가 바로 TSMC였습니다. TSMC의 성공 비결은 세 가지였어요. 절대적인 신뢰, 최첨단 공정, 그리고 막대한 투자였습니다. TSMC는 고객의 설계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았어요. 엔비디아와 AMD는 경쟁 관계지만 둘 다 TSMC의 칩 생산을 맡겼습니다. TSMC는 둘의 기밀을 완벽히 분리했어요. TSMC는 항상 가장 앞선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2000년대에는 90나노와 65나노 공정을 세계 최초로 양산했고 2010년대에는 28과 16, 7나노를 선도했어요. 2007년 TSMC에게 역사적인 고객이 생겼습니다. 바로 애플이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발표했고 아이폰에 들어가는 A 시리즈 프로세서를 TSMC가 만들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삼성이 애플 칩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애플과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자가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플은 경쟁사에게 핵심 기술을 맡기고 싶지 않았어요. TSMC가 애플 칩을 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폰 판매량이 폭발하면서 TSMC의 매출도 급증했어요. 2020년 TSMC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기술적 성취를 이뤘습니다. 5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한 거예요. 5나노미터.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작은 크기입니다. 이 정도 미세 공정은 더 이상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EUV 극자외선 노광 기술이 필요합니다. EUV 장비는 네덜란드 ASML만 만들 수 있어요. 한 대 가격이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장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회사는 TSMC와 삼성 단 두 곳뿐이에요. 2024년 현재 TSMC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반도체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의 점유율은 60%가 넘어요. 2위 삼성이 15%, 3위 UMC가 7%, TSMC 혼자서 나머지 모든 회사를 합친 것보다 큽니다.
하지만 TSMC의 성공은 동시에 큰 위험이기도 해요. 전 세계가 하나의 작은 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중국과 첨예한 정치적 긴장 관계에 있어요.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무력 통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의 60%가 중단돼요. 이것을 대만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2023년 삼성전자는 평택 5세대 라인 건설을 발표했어요. 투자 금액은 무려 30조 원. 단 하나의 공장에 말이에요. 30조 원이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인천국제공항을 3개 지을 수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2개 만들 수 있어요. 이 엄청난 돈을 단 하나의 반도체 공장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공장을 짓고 나면 장비를 채워야 합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기계들이에요. 네덜란드 ASML의 EUV 노광 장비 한 대 가격이 2천억 원입니다. 하나의 공장에 최소 10대 이상 필요해요. 그것만 2조 원입니다. 도쿄 일렉트론의 증착 장비, 랩리서치의 식각 장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검사 장비, 이런 장비들을 수백 대 들여놓으면 또 수조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공장은 3년 후면 구식이 돼요. 반도체 기술은 18개월마다 2배 발전한다는 무어의 법칙이 있습니다. 지금 짓는 5나노 공장은 5년 후면 경쟁력을 잃어요. TSMC는 2023년 한 해에만 400억 달러, 우리 돈 50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300조 원을 반도체에 투자한다고 발표했어요. 300조 원, 이것은 한국 정부 1년 예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세상에 몇 개나 될까요? 삼성과 TSMC, 인텔 단 3곳뿐이에요. 중국 정부는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SMIC와 화홍 반도체, 창장 메모리, 국영 기업들의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어요. 하지만 돈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술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반도체 제조는 인류가 만든 가장 복잡한 공정입니다. 하나의 칩을 만드는데 1000단계가 넘는 공정을 거쳐요. 그리고 단 하나의 공정에서도 실수하면 전체가 불량이 됩니다. 3나노 공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3나노미터는 DNA 나선의 폭보다 작아요.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0,000분의 1입니다. 이 정도로 작은 회로를 어떻게 만들까요? EUV 노광 기술이 필요해요. 극자외선은 파장이 13.5나노미터입니다. 일반 빛의 파장이 400에서 700나노미터인 것과 비교하면 수십 배 짧아요. 이 극자외선을 만들려면 진공 상태에서 주석 방울에 레이저를 쏩니다. 주석이 플라스마 상태가 되면서 극자외선이 나와요. 이 빛을 거울로 반사시켜 웨이퍼에 쏩니다. 문제는 극자외선은 공기 중에서 1m도 못 가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정이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EUV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 단 한 곳, 네덜란드 ASML 뿐이에요. ASML조차도 한 해에 50대 정도만 생산합니다. 만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한 대를 만드는데 1년이 걸립니다. 부품 개수는 10만 개가 넘어요. 그리고 이 부품들은 전 세계 5,000개 이상의 협력사에서 공급됩니다. 독일 차이스가 만든 초정밀 렌즈, 미국 사이머가 만든 레이저 광원, 일본 니콘이 만든 정밀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작동해요. 2019년 미국은 중국으로의 EUV 장비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중국 SMIC는 아무리 돈을 쌓아도 EUV 장비를 살 수 없어요. 그 결과 중국은 7나노 이하 공정을 양산할 수 없습니다. 기술 격차가 5년 이상 벌어진 거예요. 중국은 자체 EUV 장비를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소 10년은 걸릴 것으로 봐요. 그것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2023년 7월 중국 정부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국가 반도체 펀드 운용 책임자들이 대규모 횡령으로 체포되었다는 겁니다. 100조 원이 넘는 국가 자금 중 상당 부분이 엉뚱한 곳으로 새나갔어요. 실제 공장 건설이나 기술 개발보다는 부동산 투기, 개인 착복, 유령 회사에 흘러 들어갔습니다. 2024년 현재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목표했던 70%는커녕 20%도 안 돼요. 그것도 구형 칩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첨단 반도체만 따지면 5%도 안 됩니다. 중국이 실패한 이유는 명확해요. 돈만으로는 안 되고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없으며 시간을 뛰어넘을 수 없고 반도체는 생태계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반도체 산업의 역사를 살펴봤어요. 미국의 탄생과 몰락, 일본의 영광과 추락, 한국의 기적 도약, 대만의 독보적 지배, 중국의 좌절된 굴기,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결론으로 모입니다. 반도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도체를 만들려면 5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수백조 원을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막강한 자본력, 20년 이상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을 육성할 안정적 정부, 수십 년간 쌓아온 초미세 공정 기술과 천재 엔지니어들, 네덜란드 ASML의 노광 장비를 살 수 있는 국가 신용도,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버티겠다는 국가적 의지예요. 이 5가지를 모두 갖춘 나라는 지금도 앞으로도 한국과 대만, 미국 단 3곳뿐입니다. 독일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정부의 의지가 약해요. 일본은 한때 세계 1위였지만 1990년대 경제 위기 때 투자를 멈췄습니다. 한번 놓치면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중국은 돈은 있고 의지도 있지만 서방의 기술 봉쇄로 핵심 장비를 구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700억 달러를 투자해 제조 기반을 되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인건비는 대만보다 5배 높아요. 숙련 인력도 부족합니다. 미국이 다시 제조 강국이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하지만 최소 10년은 걸릴 거예요. 대만 TSMC는 지금 절대 강자입니다.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60%, 전 세계 첨단 칩을 혼자 만들어요. 하지만 대만의 가장 큰 약점은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이 위협받습니다. 한국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압도적이에요. 전 세계 디램의 70%, 낸드 플래시의 50%를 한국이 만듭니다. 하지만 한국의 약점은 시스템 반도체예요. CPU와 GPU, AI 칩, 이런 고부가 칩은 여전히 미국과 대만이 강합니다. 삼성은 파운드리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2025년부터는 새로운 경쟁이 시작됩니다. AI 반도체 전쟁이에요. 엔비디아의 H칩 하나에 4천만 원입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는 이 칩을 수십만 개씩 사들이고 있어요. AI 칩은 기존 칩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3나노나 2나노 공정이 필수예요. 지금 AI 칩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TSMC와 삼성뿐입니다. 앞으로 10년 AI 반도체가 승부처가 될 거예요. 누가 가장 앞선 공정으로 가장 많은 AI 칩을 만드느냐가 세계 패권을 결정할 겁니다.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3가지예요. 기술 혁신, 공급망 안정, 그리고 지정학적 안정입니다. 2나노 다음은 무엇일까요? 1.4나노, 그리고 1나노. 하지만 1나노에 가까워질수록 물리적 한계에 부딪혀요. 더 이상 작게 만들 수 없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필요해요. 3D 적층과 탄소 나노튜브, 양자 컴퓨팅. 누가 차세대 기술을 먼저 상용화하느냐가 다음 40년을 결정할 겁니다. 지금처럼 대만 하나에 의존하는 구조는 지속 불가능해요. 미국과 유럽, 일본이 자국 생산을 늘리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자급자족은 불가능해요. 반도체는 너무 복잡해서 한 나라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도체 산업의 모든 것을 살펴봤어요. 미국이 어떻게 시작했고 왜 떠났는지, 일본이 어떻게 1위가 됐다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한국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대만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게 됐는지, 중국이 왜 아직도 따라잡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예요. 반도체는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백조 원의 투자, 수십 년의 기술 축적, 수만 명의 천재 엔지니어, 안정적인 정부 지원,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국가적 의지, 이 모든 것이 갖춰져야 해요. 전 세계 200개국 중 이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는 한국과 대만, 미국 단 3곳뿐입니다. 앞으로도 이 구도는 쉽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진입하려면 최소 20년,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것도 성공 보장 없이 말이에요. 한국은 40년간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1983년 삼성의 도전 선언부터 1986년 역배팅 전략, 1997년 IMF 위기 극복,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대응까지 수많은 위기를 넘어왔어요. 그 결과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자예요. 하지만 도전은 계속됩니다.
미국은 막대한 자금으로 공격하고 중국은 국가 총력전으로 추격하며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한국이 이 자리를 지키려면 계속 투자하고 계속 혁신하고 계속 도전해야 해요. 멈추는 순간 일본처럼 추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노력과 희생,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만든 결과예요.